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시호 교수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NFT와 메타버스의 완벽한 조합, 이,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그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그 NFT를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체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있고 뭐 투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 블록체인 그 밑에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도대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NF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 두 개의 서로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을 것 같은 두 개의 도메인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어떻게 시너지가 돼서 조합이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말씀들은 들었을 거예요. 블록체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 번만 그냥 간략하게 보고 가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일단 시큐어하다. 보안성하고 신뢰성이 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큐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우리 IT 기술에서 쓰던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숨겨놓게 되면 오히려 보안이 떨어집니다. 그걸 뚫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노출되는데 모든 걸 공개해 놓고 나면 그 자료는 이미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 부인하거나 위조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뮤터블하다, 영구성이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만들면 자료를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굉장한 장점이자 단점도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우리가 만드는 계약 같은 것도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계약을 만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고 블록체인에 올리는 순간 그건 영원히 영속된다. 지구가 망할 때까지 연속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버서블하다. 비가역적이다. 사후 변조 또는 부인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디터블하다. 우리 오디터블하다는 회계 감사처럼 누구나 알고 싶으면 이 블록체인의 이 지금까지 거래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프로그램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든 걸 다 그 투명하게 회계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트레이서블하다, 추적 가능하다. 그다음에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죠. 누구도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비공개할 수가 없다. 근데 누구나 이거는 이제 퍼블릭인 경우에는 누구나 그 공개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그 개인망에 접근 가능한 거기에 이제 그 로그인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투명하게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적 특징으로 보면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분산 처리돼 있다. 어디에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 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없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죠. 이 디센트럴라이즈라고 돼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이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 보면요. 센트럴라이즈도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디파이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싱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개념인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그 행위의 중심 주체가 없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그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래보레이티브하다. 협력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 경우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이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여러 명들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협력 시스템 이런 거를 많이 구축하기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블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 모든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하다.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구현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블록체인이 가능할까? 블록체인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 보면은요. 먼저 그 합의라고 하는 컨센서스 과정이 있게 되고요. 이 합의를 이루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POW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씁니다. Proof of Work.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의 이 알고리즘이 Proof of Work으로 돼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Proof of Work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oof of Stakeholder. 이거는 주주의 권한처럼 어떤 스테이크홀더를 가진 사람들끼리 51%가 주주가 동의하면 그 회사의 결정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 아직까지 100% 실용화는 되지 않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사한 게 이제 Proof of Authority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OW가 구현이 돼 있고 POS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장부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레자라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이 장부를 그 전 세계의 참여자 노드에 똑같이 분산해서 기록하는 과정을 걷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 그러면 누가 이런 분산 장부나 합의 알고리즘을 운영할 거냐? 그 운영자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걸 이제 채굴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이 거기 참여해서 컨센서스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거의 인센티브로 이제 그 해당되는 코인에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이제 채굴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라고 하는 전자서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자서명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개키, 비밀키 방법을 사용해서 SH256이라는 256비트 해시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이 구자를 만들게 되면 이 지갑이라고 그러는데 전자지갑을 만들게 되면 공개키가 하나 생기고 비밀키가 생깁니다. 그럼 공개키가 그 사람의 아이디고요. 비밀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포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하드 포크와 이제 소프트 포크가 있는데 포크라는 건 블록체인이 이제 체인처럼 블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인데 이거를 분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를 나눠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느 시점으로 해서 이게 둘로 나눠진다. 이래 되면 새로운 이제 이 체인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를 이제 포크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게 있죠. 크립토 커런시가 이 과정을 이뤄서 여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이제 코인이 되겠고요. 크립토 커런시는 채굴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 토큰이라는 게 있고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구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은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NFT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뭐냐면은 이 채굴 과정을 통해서 이 메인넷이라고 하는 채굴을 하는 네트워크를 메인넷을 통해서 발행되는 것을 코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코인을 통해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채굴하는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되는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이덴티파이, 식별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1.0, 처음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에 붙게 되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보면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시스템을 보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BTC라고 하는 거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1.0,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 크게 보면 한 4단계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블록체인 4.0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걸 이제 블록체인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가입하겠다. 그럼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공개키가 있어요. 자기 공개키로 활동합니다. 트랜잭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의 내용이 모든 마이닝 노드에 피어투피어로 P2P로 전파가 됩니다. 그럼 이 P2P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컨센서스를 이루게 돼요. 지금까지 있던 거를 블록에 담자. 컨센서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 컨센서스를 이룰 때 이 거래한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머클 트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256 암호로 묶었으니까 이걸 나중에 해독해 볼 수도 있어야잖아요. 누가 그 256 암호를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256 암호를 그냥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만 년이 걸려야 되기 풀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56 암호 중에 200비트는 알려주고 나머지 25비트를 찾아라. 아니면 너무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다 알려주고 10비트만 찾아라.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이 붙는 거죠. 누가 이 암호를 맨 처음에 찾느냐가 경쟁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 이제 마이닝이라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 간의 경쟁을 하고 만족하는 해시 암호를 처음으로 발견하면 그 노드가 마이닝에 성공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로 코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받게 되고 이더리움 시스템에서는 이더리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속 쌓아가는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시 공개가 되고 그러면은 암호키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거래 내용을 또 트랜잭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전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디터블, 트레이서블 이게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러고 나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크립토 커런시 얘기하면 한 4년 5년 전에 있었던 그 유시민 작가와 그 카이스트 교수님과의 그 방송에서 출연해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 어디다 쓰는 겁니까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투기를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분들이 이해 못한 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부커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컨트랙이죠. 계약을 맺는 걸 당사자가 만나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3자가 계약을 맺었다는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 계약서가 유효해지려면 어떤 공인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센트럴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 중개사가 있고 그거를 뭐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컨트랙을 어떻게 맺을지를 코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코드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래 성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성립됐을 때 이 시스템에 얼마를 내가 최대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스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계가 돌아가려면은 기계한테 가스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스비라고 그럽니다. 가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앱을 만듭니다. 이걸 D-앱이라고 그럽니다. Decentralized 앱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앱이라는 게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그러는데 D-앱이라고 그래서요. 이걸 만들어서 분산장부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접속을 하고요. 두 개의 조건이 맞고 그럼 이 사람의 아까 있던 그 공개키 구자에 충분한 이더리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성격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거래가 성립돼서 수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뭐 당사자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자기 조건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거래 재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현존하는 뭐 달러나 원화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그 이더리움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이더리움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이루어지기 위한 화폐가 되는 거죠.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규모는 점점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의 경제 규모에 새로 편입된 것이 NFT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거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이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전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거래는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버추얼 머신, VM이라고 부르고 가상화 기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이 노드에 있으면서 수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의 더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쓰기가 불편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발전한 게 이제 블록체인 2.5 단계. 이건 사실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의 내린 사람은 없고요. 제가 마음대로 내린 겁니다. 예.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 정의를 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걸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실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컨트랙 코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회사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회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가 뭐냐면은 DAO라고 합니다. DAO라고 부르는데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입니다. 스마트 컨트랙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상 공간의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불 내용 거래 조건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이제 솔라디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라디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파이썬하고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디앱으로 개발했는데, 요새는 솔라디티 말고도 더 많은 이제 개발하는 툴들이 나오게 있고요. 이 조건을 놓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 해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놓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코인으로 이제 해놓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DAO가 되고, DAO는 스테이크 홀더가 있고 여기 어떤 룰이나 폴리시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컨트롤 코드가 있고, 이걸 밸리데이트 하는 게 있고, 여기 각각의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O가 나온 다음에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NFT라고 Non Fungible Token이라고 불러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토큰이 되겠고요. 이게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창작물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산자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어떤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NFT를 발행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민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래소에 올리게 되죠.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 이 거래 금액을 초기에 크리에이터한테 주게 되겠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재거래가 일어나면요, 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초기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10%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거래가 일어날 때 계속 10%씩 수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이 거래를 무료로 하고요. 이게 유명해져서 거래 금액이 올라간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일반적인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4.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홀더라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은 아까 부렸던 기본 네트워크의 구성을 하다 보니까, 메인 네트워크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방법을 이제 이 확장성과 실시간성, 그 다음에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연동하기 위해서 POS라는 인터넷 방법이 생겼고, 그 이제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이 나와서 이제 블록체인 4.0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밸리데이터 자체를 금지하기 있지는 않는데, 밸리데이터가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인터넷 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보이지 않는 규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이 기술은 우리 기존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선 디바이스 연결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산업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성공한 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와 사회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떤 경제 활동과 그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게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서비스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사람들이 분류합니다. 하나가 가상 그 현실 VR, 혼합 현실, 그 다음에 증강 현실 AR, 그 다음에 미러 월드, 라이프 로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가상현실은 가상현실 게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로브룩스, 뭐 크립토키티, 엑스 인피니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자산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우리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라이즈드 월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페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AR 게임은 포켓몬고 우리가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게임, 가구를 배치하거나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러 월드는 뭐 구글 어스나 뭐 업랜드 이렇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가상 물리에서 동작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 라이프 로깅은 우리 뭐 웨어러블 워치, 뭐 페이스북 360 이러면은 나의 생활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나의 일상생활을 어떤 그 데이터화하고 로깅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면, 이 NFT를 등록을 하고 거래 스마트 컨트랙이 이루어지고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자 디자이너가 있고요, 메타버스 서비스 시스템이 있으면 창작자들이 기존의 뭐 영상, 음악, 뭐 패션, 컬렉션,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 블록체인으로 이 NFT로 토큰화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큰화 해주는 DAO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거래를 하는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DAO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시라든지 뭐 국내에 있는 그라운드X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걸 디지털 컨텐츠로 거래하는데, 이게 트레이딩을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옥션처럼 경매 제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거 두 개를 연동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NFT가 거래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럼 이게 하나의 커다란 경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FT의 거래량을 보면 NFT의 이 카테고리는 여기 있는 것이 스포츠, 뭐 메타버스, 게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컬렉티브라고 하는 이 수집품, 어떤 수집품의 거래량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겠고요. 그 다음에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했을 때 어떤 NFT들이 발행되느냐 보면, 이제 아트, 그 다음에 버추얼 월드, 뮤직,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컬렉티브, 도메인 네임, 유틸리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산업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량을 보면요, NFT 거래량을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여기는 금액 대비입니다. 금액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Q3에 10.7 빌리언, 그러니까 1빌리언이 그 1조 원이죠. 그러니까 10조 원 넘는 이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있고 이 성장이 지금 시작에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거래되고 있는 NFT의 가격 분류는 1,000불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가의 거래는 아주 소량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도입부, 시작의 도입부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블록체인은 이제 POS 컨센서스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연계돼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드리고 NFT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콘텐츠, 게임, 가상 공간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FT와 메타버스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사이버 경제에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 아트, 가상 월드, 도메인 네임, 그다음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NFT와 이 메타버스가 또 하나 탈중앙화된 소유와 거래, 거기에 기술적인 안정성, 기술로서 탈중앙화를 시킴으로써 새로운 이 어떤 사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게 바로 DAO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먼저 거래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점점 옮겨갈 것이다. 지금 은행에서 디파이라고 하는 게 은행을 디센트럴라이즈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학교, 뭐 이런 언론 이런 데서 이제 파급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